자, 여러분들 뭐 이 원산지 이런 검증 이제 사례 중에서 품목 분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많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 품목 분류는 우리 관세무의 뭐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또 원산지 판정할 때도 이제 BOM을 작성할 때도 그만큼 이제 품목 분류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저 수익 검증 사례를 이렇게 몇 가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세관에서 이제 작년에 그 FDA 원산지 결정 기준 위반 사례 60선에서 60가지 종류를 이렇게 책자를 펴냈습니다. 제가 그걸 쭉 분석을 해봤어요. 쭉 분석을 해보니까 농식품이 31건이에요. 절반이 넘죠. 가장 많은 게 농식품. 그 다음에 뭔가요? 뭐 기계, 뭐 화공, 뭐 이런 식인데 적다시 말해서 이걸 보게 되면 세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타겟팅을 하고 또 가장 위반율이 높은 게 바로 이 농식품이다. 다 고세 품목이잖아요. 또 우수입하기도 매우 쉽고요.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농식품을 취급하는 뭐 그런 업체를 이제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나 뭐 고객으로 두고 있다면은 이 원산지 이 핸들링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입자 한번 봅시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자, 우리 한미 FTA에서는요, 수입자 원산지 증명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죠. 네.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때는 원산지 입증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비던스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관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입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뭐 거의 다 백발백중이었어요. 다 걸렸어요. 사실은 이제 이 케이스도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제품을 이렇게 수입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미국에 있는 업체는 뭐냐면 그 유통업체예요. 이 유통업체가 뭐냐면 이런 아시아에 있는 자기 이제 해외 현지 공장에서 만든 거를 미국에서 미국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수입을 해온 이제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 경우에 뭐냐면 이제 미국 업체가 원산지 증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 한국 수입 업체가 뭐 했습니까? 원산지 증명을 한 겁니다. 뭐 자기는 될 줄 알았죠. 그 나중에 이제 세관에서 이렇게 원산지 소위 증명에 필요한 이런 서류를 내놔라. 뭐 생산 레코드라든지 또 BOM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내보라고 하니까 낼 수가 있습니까?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 참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또 미국에서 주로 미국이 많네요. 미국에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이 자꾸 문제되는데요. 과실이 들어왔어요. 자, 과실, 관세가 높습니다. 예. 54%짜리가 한미 FTA 때문에 0%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세관 입장에서는 항상 그걸 보잖아요. 데이터를 보는데 이게 미국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미국에서 충분히 재고가 없는데 어떻게 수입돼 왔을까? 그런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산지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미국에서 수확된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봐라 라고 하는데 그걸 못 내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네. 그 원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제사이시니까요. 여러분들 거래 업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할 때는 이게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를 원산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미국이네요. 과실주스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과실 주스는 여러분들 이제 블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액을 이렇게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이제 섞어서 그렇게 주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관에서는 이제 이런 블렌딩 공정 과정상에 다른 나라 거하고 섞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멕시코라든지 또는 남미에서 이제 이렇게 원액을 가져와 가지고 블렌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실은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내라고 했었습니다만은 뭐 운송 서류, 이 운송 서류 이런 정도만 내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이 제조 공정, 실제로 그 너네 공장에서 이 과실 주스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런 그 이게 프로덕션 레코드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런 그 제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이제 데이터를 내라고 했는데 그거 우리 기업 비밀인데 어떻게 그걸 내줄 수가 있느냐. 네, 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협정과제 적용 배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강조를 하고요. 또 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산지 정밀서류 불충분 케이스인데요. 자꾸 뭐 미국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것도 미국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 뭐냐면 이 검사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멀티내셔널 컴퍼니예요.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삼성 같은 경우에 공장이 뭐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수많은 나라에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네들이 현지 공장에서 만든 이제 그런 이제 부품들을 가지고 미국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관 입장에서는 이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4단의 이제 그 뭐 세번 변경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각 부품별로 예시스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관에서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 회사에서는 뭐냐 바로 자 우리 항상 그 제품 공정도 생산도를 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프로덕션 레코더이니까. 근데 그런 걸 안 내 가지고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것도 협정과정 적용 배제 처분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수입되어 온 그런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여러분들 이제 독일의 인정 수출자 번호인데요. 독일의 인정 수출자 번호는요. 이게 EA가 가운데 꼭꼭꼭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세관에서 이제 이 독일에서 수입되어 온 상품의 원산지 그 소위 그 증명서를 받아보니까요. 거기는 인증 수출자 번호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쪽에다가 그걸 체크를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전자 수출 신고 번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신고 번호를 얘네들이 그 인증 수출자 번호인 것처럼 그렇게 가나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번호 이거를 그죠? 요거만 싹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독일의 인증 수출자 번호하고 이런 전자 수출자 번호하고는 거의 체계가 비슷하고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것만 ZA냐 아니면 뭐 일렉트로닉 뭐 어프로벌 뭐 하여튼 이런 식이죠. 그죠? 네, 네. 자,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업체도 많았어요. 4개 회사나 이제 이런 게 걸렸었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 EU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각 국가별로 어떻게 지금 보면은 전자 수출 신고 허가 번호, EU RI 번호 이게 이제 부가세 신고 번호를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별 소비세 식별 번호 이런 것들이 인증 번호 체계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 수출업자들도 인증 수출자 번호 대신에 뭘 쓴다고요? 통관 고유 번호, 수출 신고 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쓴다라고 했듯이 유럽에 있는 그런 업체들도 이게 교육을 잘 받지 않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엉터리 번호를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자, 부가가치 기준. 야, 자, 골프 볼입니다. 네. 네, 골프 볼이에요. 자, 이 골프 볼을 말이에요. 태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보 분석을 이제 세관에서 해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태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만 이 골프 볼을 성형부터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미국에 있는 그 본사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타이탈리스트 그런 거겠죠.
그런 데서 이제 뭐냐면 이 골프공의 반제품을 가지고 태국에서 완제품을 만든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골프 볼의 이 원산지 기준이 RBC 40%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다행히 세번 변경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세번 변경 기준이었더라면은 이 골프볼 반제품을 가지고 골프 완제품을 만들면요 3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RBC 40% 기준이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비용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태국까지 도착했을 때에 모든 비용들 다 집어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미국 내에 인랜드 차지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추가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불충족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중개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송장을 이 소위 중개인이 발행할 때 뭐 이런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 경우에 보면은 송장을 누가 발행합니까? 이 네덜란드 법인에서 송장 발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이제 그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이런 제3국에 있는 그 중개인들의 마진까지 포함을 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그런 비용들까지 뭐 이렇게 빼는 뭐 그런 등등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적발한 게 있는데요. 부가가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뭐 아웃소싱을 했다든지 등등의 경우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병행 수입 물품. 이 병행 수입 물품. 이게 병행 수입 물품이죠. 여러분들 명품들이 보면은 요새 병행 수입 많이 되어 오잖아요. 네, 핸드백. 제가 진짜 인천 세관에 근무할 때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병행 수입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원산지 정비 수리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보면 이제 현지 아웃렛에서 이제 우리 수입자가 뭘 한가요? 명품 핸드백을 병행 수입을 해 옵니다. 네. 그 어쨌든 간에 원산지 인증번호를 집어 넣어 가지고 8% 관세 면제를 받습니다만 나중에 세관에서 어떻게 저기 있는 그 현지 그 세관에다가 현지 세관에다가 원산지 조사 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뭔가 이거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소를 못 내는 거죠. 왜?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정말 너무 많죠. 그 뭐 제가 있을 때는 한 100여 개 업체를 이렇게 기획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병행 수입 경우에요. 병행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이 FTA 혜택을 참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검증 들어가면 거의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병행 수입 업체에 대해서 이런 원산지 관리를 대신 해줄 때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전에 원산지 검증 혹시 이게 원산지 증명서 인증번호가 가라앉지 아닌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고 정말 자신 있을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익 검증의 경우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인정 수출자,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입되어 오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런 인정 수출자 번호를 소위 조작을 하는 게 많이 있다. 네. 그리고 뭐냐면 이런 이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이 많이 틀린다. 그 다음에 아예 허위 발급되는 게 많이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중개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기준 불충족하는 것들도 아까 이제 여러분들 공작 기계 케이스라든지 또 섬유 제품 케이스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산지 기준, 그 섬유 의류, 그 다음에 뭐 공작 기계, 그 다음에 그 농식품 뭐 이런 것들은 그 사실은 늘 원산지 검증의 타겟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고세율에다가 원산지 결정 기준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원산지 통상 분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습니다. 이분이 2013년 12월 달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말이에요. 제일 먼저 청와대를 예방하지 않고 누굴 만난지 아십니까? 밥 한번 같이 먹자 해서 만났던 분이 바로 관세청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뭐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그런 뭐 농산물이라든지 또 뭐 자동차에 대한 그런 대대적인 원산지 검증을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원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미국 대통령 물러났지만요. 4년 만에 그 2017년도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뭔가요? 한미 FTA 폐기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2012년도 3월 15일 날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요. 2020년 동안 2020년까지 약 9년 정도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해 온 게 6,159억 달러고요. 한국에 수출한 거는 4,464억 달러. 즉 다시 말해서 1,696억 달러 손해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미국의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됐습니다. 아니 한미 FTA 해가지고 자기네 일자리 늘리고 자기네 좀 그 산업이 잘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야 한국 산 물건만 다 들어가고 있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가 한국 세관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거 막 군사지 조사하고 그러니까 한미 FTA 이거 빼도 딜 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한미 FTA를 폐기하든가 아니면 재개정해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그래가지고 2018년도 1월 달부터 바로 이제 개정 협상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 1월 달부터 새로운 한미 FTA 협정이 완전히 개정이 됐죠. 그 개정한 내용이 그 아주 핵심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뭐냐면 자 제3국에 있는 거주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미국의 지사들이 캐나다에 밴쿠버에 많이 있는데 그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미국 지사가 그 미국의 제품들이 이제 특히 농산물들이 말이에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많이 선적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원산지 증명을 했더니 이제 한국에서 이거는 제3국에 있는 업체가 발급한 거라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뿔받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자, 이 원산지 위험 관리 방식의 원산지 검증 이거 해라. 원산지 요건 확인 목적으로만 한정하고 그 다음에 최소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요 건별 심사를 합니다. 그 수입건 한 건에 대해서 원산지 검증을 하는 식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디트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한번 하게 되면 막 1년, 2년, 심지어 5년짜리를 한꺼번에 확 하다 보니까 이게 건수가 뭐 수천 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만이 고조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완전히 이런 감사 방식, 오디트 방식이라 그러죠. 오디트 방식으로 우리는 검증을 하는데요.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방식입니다. 즉 신고 건별 방식으로 해요. 그 우리나라를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막 수백 건, 수천 건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불만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검증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냐? 자, 원산지 검증이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90일에 다 끝내라. 네. 그리고 원산지 검증이 개시되고 나서 12개월 이내에 다 끝내라. 그리고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워킹그룹을 둬가지고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자, 스위스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정말 심각했었는데요. 이것도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의 일이었지만요. 우리 하네프타 스위스죠. 이게 이제 협정 발효되고 나서 말이에요. 골드바에 대한 3% 관세가 0%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스위스에서 이제 엄청나게 골드바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위스가 무슨 금광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골드바 트레이딩을 많이 한 나라이죠. 그래서 세관에서 이상하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쪽에서 제때 회신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때 회신을 해주지 않았어요. 네, 뭐 스위스 쪽은 한국에서 요청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못한다 뭐 등등 그런 물론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양국 간에 상당히 이제 그런 긴장 국면까지 갔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뭐 대부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골드바를 수입했던 뭐 업체들은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게 소송 제기를 하고 그 대부분까지 올라갔는데 대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당하다 뭐 그렇게 판정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스위스 쪽하고 이게 다시 재협정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아예 검계의 원산지 기준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 스위스 쪽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뭐냐면 원산지 검증 회신 기간도요. 원래 12개월이 있는데요. 이걸 15개월로 스위스 쪽이 요구하는데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원산지 검증이 이렇게 국가 간의 분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독일하고도 원산지 검증 마찰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한일 FTA 바로 이후에 독일에서 이런 크레인들을 수입을 해왔는데요. 일단 중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우리 세관 입장에서는 이 중고니까 이거 독일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야지. 근데 한 개만 요청한 게 아니고 이 크레인을 수입한 해서 전부 다 싹 다 모아가지고 한걸 다 버린 거예요. 그 독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조사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시기한 10개월을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억, 15개 회사 120억 관세를 추징했던 거예요. 그때 독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거 너무 과도하다 이거. 독일 쪽에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독일에서도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소위 보복 검증이라고 그러죠. 많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형제국가 터키입니다. 이 터키가요.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 검증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터키가 왜 그럴까요? 우리 형제국가인 터키가 왜 이렇게 원산지 검증 요청을 많이 할까요? 터키하고 우리하고요. 2013년도에 한터키 FTA가 발효되고 나서 터키가 우리 한국에서 수입해온 게요. 469억 달러고요. 자기네들이 한국에 수출한 거는 74억 달러입니다. 무려 약 400억 달러나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 왜 한국하고 FTA를 했어? 그 한국에서 한국 물건만 사줬지 우리가 한국에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한국하고 FTA 끝내라. 근데 차마 끝내지는 못하고 그래서 한국 그 상품에 대한 그런 수입 좀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산지 검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산지 검증을 우리가 한국에서 터키로 보내면 보내는 쪽쪽 전부 다 원산지 검증해달라고 요청해 왔던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인도네시아도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수입 상품에 대해서 말이에요. 소위 이제 인도네시아 상품들이 바로 직항로가 없다 보니까 싱가포르 뭐 이런 데를 경유해서 들어와요. 근데 우리 경유한 그런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는 뭐 항상 통과 선화 정권이죠. 스루 비해를 요구합니다.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못 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다 추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에서 열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오지 않고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원산지 검증 다 돌리겠다. 그래서 2015년도의 경우에 보면은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총 550건의 원산지 검증 요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인도네시아가 419건입니다. 거의 뭐 90%는 다 인도네시아고요. 그중에서도 뭐냐면 바로 제3국을 경유한 경유 화물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393건이나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 세관에서 통과 선언 증거는 없다고 관세 추징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만, 자 그래서 말이에요. 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도가 있습니다. 이 인도도 말이에요.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수출한 상품들에 대해서 보세요. 원래 벌써 37건이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인도산 상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산지 검증을 좀 열심히 있게 해왔는데 이제는 인도에 대해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습니까? 보세요. 자, 우리 한인도 협정이 2010년도 발효됐죠. 그런데 지난 그런 10년간의 성비표를 보게 되면요. 인도가 한국에서 수입해온 게 1,415억 달러고요. 수출은 617억 달러. 798억 달러 손해를 봤습니다. 아까 뭐 터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불만이 고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한국 걸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기네 것도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일본이나 이런 그 한국 같은 나라하고 FTA를 해가지고 인도가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 그게 뭐 난리 났어요.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에서는 이 원산지 이런 검증 강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좀 우리나라와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제 상품들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타겟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산지 검증을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한다고요? 수입 신고 단계에서요. 인도네시아의 수입자들이 이 원산지 이런 결정 기준이나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모두 다 기재한 그런 서류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폼 1이라는 이제 그 신고서에 다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누구 숙제입니까? 다 수출자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사실상 원산지 사전 검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일선에서 FTA 협상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 쪽에다가 얘기하겠죠. 이거는 사실상 사전 검증이다. 이거는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인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이 원산지 검증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이런 폼 1의 서류를 제대로 안 낸다거나 또는 뭐 기재를 뭐 이렇게 안 했다거나 그럴 경우는 전부 다 특혜관세 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뭐 이런 추가 검증 없이도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뭐 그런 규정을 넣어가지고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원산지 검증 문제는요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뭡니까? 바로 우리 수입자와 관세자 또 수출자와 관세사하고의 관계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덴마크에서요 자동차용 필터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원산지 신고서가 있는데요. 수입자는 어떻게 합니까? 관세자 통관 의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관세사가 수입자 대신에 뭡니까? 특혜 수입 신고를 하면서 특혜 관세 신청을 했는데요. 세관에서 이게 원산지 인증번호가 이상하다 해서 저기 덴마크 세관에다가 네 덴마크입니다. 검증 요청을 하니까 이게 미인정이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추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입자가 관세사한테 아니 이런 거 정도 너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래서 어떻게 슈퍼 어린 관세사한테 관세사의 의무과실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관세사 수수료 얼마 받지도 않는데, 통관 수수료 얼마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까지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가 없겠죠. 네. 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 관계 다 끊기겠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그런 케이스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자 이런 거 관세사 리스크라 그러죠. 관세사의 FTA 리스크입니다. 네, FTA가 뭐 우리 관세사 여러분들에게 뭔가요? 뭐 그런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이 FTA 때문에 우리 이제 관세사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산지 관리 서비스도 할 수가 있고 또 원산지 검증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조력 서비스도 할 수가 있게 됐죠. 또 원산지 그런 교육 또 여러분들이 할 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객에 대해서 원산지 이런 관리 전담자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매뉴얼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사전에 뭐 이런 원산지 리스크를 진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그런 서비스죠. 그 다음에 해외 수출자. 금방 제가 보여드린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 뭡니까? 해외 수출자가 원산지 인정을 안 받은 업체인데 인정받은 것처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아까 독일 사람들도 많이 그랬었는데요. 인정번호 대신에 뭘 말합니까? 걔네들 뭐 전자수출 신고번호 이런 걸 찍잖아요. 그걸 누가 체크해 줘야 된다고요? 바로 이게 해외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크레딧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 수입자, 수출자 여러분들이 이 원산지 소위 그 관리 특별 서비스를 하는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하고는 바로 이런 면책 특약 조항을 내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받지도 않은 그 정보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무작정 이런 이제 그 거래업체 특히 대기업들이 그런 게 많이 있죠. 자기네들의 이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게 관세사가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특혜 신청 대행을 할 때 제공되지 않은 뭐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 내 책임이 없다. 뭐 그런 이게 이 특약 조항을 꼭 넣으시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글로벌 원산지 전문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돼요.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이제 로컬 관세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글로벌 그런 관세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미국 관세사들이 하겠죠. 우리가 수출 통관해 준 그 업체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 또는 유럽 현지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관세 전문가 또 유럽에 있는 관세 전문가 미국에 있는 이런 관세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많이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또 이제 기한 제한이 있는 그런 원산지 검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현지에 있는 그런 관세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도움도 좀 받고 좀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원산지 검증 업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 수술가를 여러 번 찌르는 사람이 절대 명의가 아니죠. 한번 탁 그냥 환부를 찔러서 내는 사람이 진짜 좋은 명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습니까? 우리 저기 병원에 가다 보면은 주사를 놓잖아요. 예. 아주 능통한 그런 간호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딱 그냥 찾아내죠. 그런데 초짜들은 막 여기저기 다 찔러가지고 그냥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FTA 그 공정한 그런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왜냐하면 원산지 검증 자체가요 이 공권력 행사잖아요. 신중해야 된다. 또 이 국가 간의 그런 분쟁을 유발하게 되고 또 관세사와 또 그런 우리 그 거래업체들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세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관세사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통관해주는 그 수입 물품, 수출 물품 이게 특혜 신청이다, 아니면 원산 증명이다. 그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모든 과정을 알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100살이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 제가 그분의 연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세사 여러분들께서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객들에게 많은 그런 나눠주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